안녕하십니까.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필기 과외 노트. 자, 오늘은 이 파트 2 데이터 해석 및 활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배웠던 세 개의 챕터 내용을 모두 다 아울러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보,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이런 데이터의 흐름 매우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반복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고 있죠. 데이터부터 이 통찰, 지혜를 얻는 것까지의 흐름. 정보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해석하는, 그래서 데이터 간의 상관의 관계를 찾고 거기로부터 의미를 도출하는 이런 행위를 정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위한 모든 사실, 자, 의사결정을 위한 모든 사실이다. 자, 가치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증명, 판단,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료이다. 의사결정의 유혹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물이다. 자,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그렇죠. 4번이 되겠죠. 자, 의사결정을 위한 모든 사실은 데이터죠. 그 의사결정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가 바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가치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승화시킨다. 네, 이것은 인사이트를 얻는 거고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증명, 판단,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료, 모든 자료. 자, 이거는 1번과 똑같이 데이터를 해당하는 것이죠. 다음 수치형 데이터의 성격이 다른 하나입니다. 수치형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라는 것은 관찰, 측정, 계측, 센서로 인한 실시간 데이터 이렇게 수집된 수치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수치형 데이터는 크게 연속형 데이터, 이산형 데이터로 나눠진다고 했죠. 연속 확률 분포에 따르는, 그러니까 즉 정규 분포를 따르는 연속형 데이터, 그리고 베르누이 분포를 기반으로 하는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르는 이산형 데이터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 그러니까 연속형 데이터는 갑자기 끊어져서 동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꾸준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날로그 데이터가 대표적인 연속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몸무게나 자동차의 속도 같은 것들. 자, 예를 들어 자동차가 내가 80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100이 됐습니다. 100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80에서 갑자기 뻥뻥 뛰어서 100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80에서 서서히 속도는 증가해서 100에 다다르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연속형 데이터고요. 나이는, 자, 우리가 20살이었습니다. 자, 내년에는 21살. 자, 20살이 21살이 되는 경우가 20.1, 뭐 20.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는 게 아니죠. 그냥 20에서 21살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산형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격이 다른 하나. 그러니까 이 질문은 연속형 데이터냐 혹은 이산형 데이터냐 이걸 찾으라는 거죠. 자, 몸무게 대표적인 연속형 데이터죠. 판매 수량. 자, 판매 수량은 내가 오늘 한 개를 팔고 내일 두 개 팔았다면, 자, 한 개에서 1.1, 1.2 이렇게 된 게 아니죠. 한 개는 한 개고 오늘 판 두 개는 두 개인 것이죠. 이산형 데이터입니다. 자, 자동차의 속도. 자동차의 속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연속형 데이터고요. 자, 온도 역시 마찬가지죠. 1도에서 2도로 변할 때는 1.1, 1.2, 1.3 서서히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연속형 데이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판매 수량, 이산형 데이터인 판매 수량이 성격이 다른 하나죠. 다음 중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비정형 데이터는 3차원 이상의 특별한 구조를 갖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속성에 다양한 값들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런 거죠. 하나의 속성에 다양한 값이 복합적으로 내포된다. 자, 최근에 생성되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바로 비정형 데이터에 가깝죠. 텍스트, 문서, 이미지, 영상, 음성 이런 미디어 데이터들을 포함합니다. SNS, 미디어 이런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대부분의 데이터 유형이 바로 비정형 데이터고요.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NoSQL, Non-SQL이라고 하는 NoSQL DB를 활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스키마가 저장되지 않는 NoSQL DB 맞습니다. HTML, XML, JSON 문서나 웹로그 등이다. 이건 반정형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죠. 데이터 종류 중 가장 빠르게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하죠. 복합적으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는 바로 이 데이터 학습을 하기가 가장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행과 열의 구조를 갖는다. 자, 이건 정형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은 NoSQL을 사용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분석 과정은 주로 컴퓨터 공간이라는 즉 이진의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형 데이터가 가장 현재까지는 데이터 분석이 유리하죠. 우리가 아직까지도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컴퓨터라는 도구가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죠. 자, 비규정형 데이터는 반대로 분석에 가장 불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비규정형 데이터의 경우도 반정형 데이터로 변환해서 분석을 수행하거나 최종적으로는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수반되게 됩니다. 다음 제시된 자료의 최빈값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최빈값과 중앙값. 중앙값은 전체 데이터에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이면 하나의 값이 되겠죠. 홀수니까 중앙에 위치한 값 하나, 짝수일 경우는 두 개의 값이 당연히 나올 테고 그것의 평균을 활용한다. 이게 중앙값, 메디안. 최빈값이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데이터입니다. 가장 높은 빈도로 많이 등장하는 값, 이게 최빈값입니다. 자, 아직 어떤 데이터인지 확인할 수 없는 널 값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해당 문제에서 10, 20, 30, 자, 널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 10이죠. 데이터의 반복적인 패턴을 찾아서, 반복적인 패턴이라고 나왔죠. 반복적인 패턴을 찾아서 동시에 일어나는 규칙. 자, 반복적인 패턴 찾아 동시에 일어나는 규칙이다. 그렇죠. 연관 규칙에 관련된 설명이죠. 자,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입니다. 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사건 A가 먼저 일어나고 사건 B가 발생하든 아니면 사건 B가 먼저 발생하고 사건 B가 발생하든 어쨌든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 이게 바로 연관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운 점이 없으실 거예요. 자, 다음 중 교차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교차 검증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K-폴드 교차 검증을 학습을 했었죠. 모델의 성능,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데이터셋에 이제 훈련을 할 때, 학습을 진행할 때 훈련하고 검증을 하는데 이 한 번에 주어진 데이터셋을 전체를 훈련하고 이 검증을 하는 것보다 주어진 어떤 특정한 셋이 있다면 이 데이터셋을 분리해서 일정한 크기로 분리를 해서 각각 훈련을 하고 검증을 하면 이 성능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좋아진다라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차 검증은 크게 순차적 교차 검증과 계층적 교차 검증으로 나눠지는데요. 순차적 교차 검증은 말 그대로 이 검증하는 데이터셋 자체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밀리면서 진행되는 걸 순차적 교차 검증이라고 하고요. 이 계층적 교차 검증이라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셋, 분리된 데이터셋 내에 그 데이터셋의 클래스 분포 비율, 즉 데이터셋 내에 쉽게 말하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보고 그 비율에 따라서 이 검증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진행하는 것을 이 계층적 교차 검증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K-폴드 교차 검증이었죠. K-개 폴드 집합. 그러니까 K라는 것은 숫자입니다. 나누어진 데이터셋의 숫자. K개의 폴드 집합으로 만들어서 K번의 학습, K번의 검증을 수행한다. 이 뜻이고요. K-폴드 교차 검증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일반화 평가하고요.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전체 데이터셋을 나누어서 여러 번 검증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신뢰성 확보 가능하죠. 그러나 K-폴드도 단점은 있죠. 모든 것은 다 장단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셋의 분할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당연히 달라지죠. 이거는 교차 검증에 갖고 있는 공통된 단점이기도 합니다. 검증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그만큼 시간 그리고 비용, 많은 그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게 되는 이런 단점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잘못된 것, 성능 추정과 평가를 위해 데이터셋을 여러 하위 집합으로 분리하는 거 맞습니다. 순차적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특정 시점, 특정 기간, 자, 요거는 좀 생각해 봐야죠. 레이블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 교차, 계층적 교차로 나눈다. 맞는 얘기고요. 여러 번 검증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성능이 신뢰성이 확보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수집, 저장, 활용 전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이터의 관리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수집되고 저장되고 활용된 전후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자,
자, 데이터 무결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무결성이죠. 다수의 사용자가 수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트랜잭션이 발생을 해도 데이터에는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성질. 이게 바로 데이터 무결성과 관련된 것이죠. 데이터 일관성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니까 어떤 중복되거나 중복이 이제 최소화되게 저장이 돼야 되고 동일한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면 안 되죠. 그리고 데이터가 불일치되는 것을 감수한다. 라는 게 이제 데이터 일관성에 가까운 얘기고요. 데이터 독립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서 데이터를 호출하고 입력하고 활용하게 되는데 이 응용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지 않고도 이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 물리적이거나 논리적 변경이 일어나도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데이터의 독립성입니다. 이 데이터의 정합성이라는 부분들은 이 데이터가 마찬가지로 중복과 불일치에 대한 이야기하고 동일한 얘기인데요. 데이터가 들어와도 이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의 정합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데이터의 정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문제는 데이터 무결성. 여러분들 다양한 특성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무결성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데이터 무결성에 대해서는 교재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무결성에 대한 개념은 꼭 안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별화 기술, 데이터 범위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데이터 식별화 기술입니다. 개인 식별화죠. 가장 유명한 이제 가명 처리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식별할 수 없는 대체 데이터로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번호가 있다. 그러면 이 주민번호를 알아볼 수 없는 다른 데이터로 처리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숫자는 1부터 10까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은 A라고 표시하고 뭐 10은 J라고 표시한다. 이 안에 들어온 숫자는 알파벳으로 뭐 표기한다. 이렇게 해서 식별할 수 없는 대체 데이터로 처리하는 것을 가명 처리 기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완전 비식별화가 가능하겠죠. 자, 이름, 뭐 직장, 뭐 학교 이런 것들, 개인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명 처리 기법을 통해서 하죠. 이 가명 처리 기법의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휴리스틱 익명화 있고요. 그 다음에 K 익명화, 암호화 방법이 있어요. 암호화, 지금 방금 드린 것처럼 특별한 암호를 지정해서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처리 기법이 암호화 기법이고요. K 익명화는 개인정보를 K개 이상이 나타나도록 처리하는, 즉 예를 들어서 뭔가 쭉 뭐 주민번호가 7자리다 그러면 뭐 뒤에 몇 자리만 등장하게 한다든가 K개 이상만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특정한 개수로만 뭐 X 표시를 해서 뭐 처리를 한다거나, 이게 이제 대표적인 K 익명화고요. 휴리스틱은 특별한 규칙을 적용해서 개인정보를 익명하는 거. 아까 제가 알파벳으로 처리하자 뭐 이런 얘기 드렸죠. 이런 게 휴리스틱 익명화다. 어쨌든 뭐 익명화의 기법이 여러 가지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특별한 규칙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모두 똑같죠. 자, 그리고 비식별화 처리 기법 중에는 가명 처리 기법도 있지만 총계 처리 기법도 있어요. 이 통계값을 적용해서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 민감한 정보들 있죠. 개인 정보들에 대한 식별화를 하는 건데요. 부분 집계, 라운딩, 뭐 재배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통계값을 활용하는 거죠. 일부 영역만 비식별 처리를 하는 것. 이게 부분 집계고요. 그 다음에 라운딩은 집계 처리된 결과를 뭐 올림, 내림, 뭐 이런 반올림, 뭐 이렇게 처리를 해서 알 수 없게 하는 거고, 재배열은 데이터를 그대로 순차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순서의 위치를 막 바꿔서 표현하는 거를 재배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식별화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노출을 할 때 데이터를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는 아예 처음부터 저장하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배제를 하는 거죠. 뭐 속성값에서 완전, 그러니까 아예 제거하는 기법인 거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장하지 않는 거, 아니면 그 행을 아예 전체적으로 삭제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더라도 노출할 때는 뭐 부분적으로 삭제해서 노출한다거나.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다라는 것은 민감 정보가
보안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저장하지 않는, 이게 바로 데이터 삭제 기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범주화 기법이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데이터셋의 대표값으로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대표값. 예를 들어서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 운전면허 이렇게 민감한 정보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그냥 아예 특정한 구간 값으로 어떤 클래스를 정해놓고 해당 클래스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클래스 값으로, 대표 값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랜덤 올림, 범위 지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중 수치 데이터를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올림 처리를 아예 해버리는 거죠. 네. 그다음에 범위 지정은 개인정보 중 수치 데이터를 임의의 범위를 설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범위의 분포값으로 그냥 아예 그냥 포함해 버리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2000년생부터 뭐 2005년생까지, 요 구간은 뭐 A 구간에 포함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클래스를 표현해서 저장하는 기법. 요게 바로 데이터 범주화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마스킹 기법인데요. 이거는 아까 가명 처리 기법과도 유사하고, 사실 이렇게 비식별화 기법이 뭐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실 유사합니다. 처리하는 방식이 유사하게 흘러간다라는 점, 그것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전체를 특정한 값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거, 이게 마스킹이겠죠.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뭐 비식별화는 개인의 그 신상, 개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그냥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들을 비식별화 처리하는 거잖아요. 데이터 마스킹 기법은 임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죠. 원래 주어진 데이터에다가 특정한 값을 임의대로 추가해서 확인해서 비식별화되게, 식별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거. 공백 및 대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주어진 데이터에서 한 공간을 데이터를 삭제를 해서 표출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값으로 바꿔서 아예 노출을 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마스킹 기법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실제 데이터의 일부를 가려서 익명화한다. 네, 맞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거한다. 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대체 식별자로 대체한다. 이 범위 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범위를 지정하는 거, 범위 지정. 개인 식별 데이터 중 수치 데이터를 분포로 표현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데이터 범위 지정이었죠. 보시게 되면 가명 처리, 그 다음에 총계 처리, 이 데이터 삭제, 자, 데이터 범주화, 그죠? 범주화, 범위 지정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범위 지정. 개인정보 중 수치 데이터 임의 범위를 설정해서 분포를 표현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분포로 표현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중 개념 스키마에 대한 설명, 스키마에 대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스키마는 외부, 개념, 내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이 해당 스키마에 관련된 문제는 뭐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 개념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 강의를 듣거나 시청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어떻게 되느냐, 개념 스키마는 어떻게 되느냐, 내부 스키마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개념 스키마부터 출발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생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예를 들어 내가 사람 회원을 정보를 받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까, 이걸 논리적 구조를 설계해 나가는 거죠. 실제 그래서 뭐 이름을 저장할 거야, 나이를 저장할 거야, 주민번호를 저장할 거야,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저장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 나갑니다. 자, 이건 논리적 구조, 즉 사람을 내가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할 때 어떤 속성들을 뽑고 어떤 정보들을 넣을지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고 개념적으로 잡아냈죠. 자, 이렇게 개념적으로 잡아낸 것을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생성을 해야죠. 그럼 이름은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 어떤 이름을 갖게 하고, 나이는 어떤 이름을 갖게 하고, 이렇게 실제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하는 방식, 타입, 그 유형,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바로 내부 스키마. 자, 이젠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됐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유는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나 다양한 뭐 프로세스 혹은 사용자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활용될 겁니다. 이러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전달받고, 이런 방법들을 정해 놓은 게 외부 스키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개념 스키마는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한 객체, 이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어떻게 남을 것인가, 요걸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구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데이터의 속성, 관계 정의, 제약 조건 등 명시한다. 데이터의 일관성, 무결성 유지를 역할을 한다. 공간의 크기, 할당, 저장 방법 등을 명시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당연히 공간의 크기, 할당, 저장 방법, 이것은 바로 내부 스키마죠. 자, 요것은 내가 데이터베이스로 어떻게 바꿀까 할 때 고민하는 거.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내부 스키마에서 뭐 하드디스크나 SSD 카드에 어떤 식으로 공간을 할당받고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내부 스키마죠.